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에 만료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공수처의 설명 또한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체포영장 기한을 공수처가 연장을 하고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를 한 겁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보셨는지요? 참 뭐라 그럴까요?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 예. 이렇게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뭐 공수처장이 오늘 1차 때 그렇게 경호처가 강력하게 저항할 줄 몰랐다. 예상 못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을 한 것은 공수처 스스로의 무력만 가지고는 경호처의 그 200여 명의 경호와 그다음에 지금 뭐 철조망까지 쳐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뚫고 체포영장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에 이제 집행을 위임을 한 건데요. 근데 이미 1차 집행 때 그런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호기롭게 정말로 그 계엄 내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도 경찰도 다 수사권을 갖다가 각각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이첩해라. 그리고 검찰로부터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해라. 그래서 다 권한을 회수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권한을 회수했을 때는 이것을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런 준비를 갖췄어야 되는데 의지만 있었지 지난 1차 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 그 의지를 갖다가 실행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가 정말로 국가기관의 충돌 그리고 법원이 발행한 영장이 무력에 의해서 좌절되는 걸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의지만 있었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비판을 쓴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뭐 지금이라도 경찰의 집행을 위임한 것은 뭐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측면들은 지금이라도 저는 수정되고 또 보완돼야 될 측면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집행 시도 이후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수처를 향한 네. 쓴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녹으면 이제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중한 어떤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 엉망이죠.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이첩을 받아서 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호기롭게 출발을 했지만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위법성과 불법성을 자인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볼 때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의 어떤 문제점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체포를 맡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 거고 공수처에서 지금 밝힌 내용은 수사권은 어쨌든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조사는 공수처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공수처의 스탠스의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공수처가 공조보원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영장을 집행한다. 사실 여기에는 크다란 어떤 스탠스의 변화는 없다. 다만 그것을 공수처가 지난 1차 집행 때는 주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경찰이 그걸 주도를 하고 공수처는 지휘만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애초에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던 거를 가져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경찰 보고 몸빵하라 그러느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명분은 확실하게 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장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을 동원해서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다만 경찰의 이제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항은 더 강경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경찰의 집행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그 영장이기 때문에 애초에 경찰의 집행 자체를 갖다가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이럴 경우에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사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 충돌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을 경찰이 정말로 무력으로 찍어 누르려면 경찰 특공대가 동원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좀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상황 변화는 없지만 경찰이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할 그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과연 참여를 할 것인지 또 이것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최상목 대행의 사실은 이제 협조거든요. 근데 최상목 대행도 협조를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공수처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금 경찰 동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 경호에 대해서 경호처의 요구도 거부를 했지만 공수처의 이런 강력한 참여 요구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협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경찰이 경찰 특공대가 아닌 지난번 수준 정도의 경찰력 동원만 하냐 협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비무장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경호처가 200명이었고 공수처랑 경찰 합쳐서 1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못 들은 거죠. 그러면 정말로 500~600명 이상을 동원을 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그런 인력과 의지를 가지고 경찰이 임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공수처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끌어낼 건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삼았지만 지금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 것에 대해서 일임한 것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1차 때는 주되게 문제를 삼은 게 영장 문제였어요. 수사권과 영장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 2차 때는 이것이 이제 서부지법에서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실은 이제 명분은 사라졌거든요. 법적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공수처, 경호처가 막을 명분이 사라졌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만약에 경찰이 집행을 할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공수처가 애초에 만약에 경찰력을 가지고 밀고 들어갔다라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지금 시간을 두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수층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리적으로 사실은 경찰의 그런 그 영장 집행에 저항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찰이 의지와 정말로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체포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어설프게 시도했다가는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사상자가 발생한다던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할 거면은 정말로 경찰 특공대 대대적으로 투입하지 해라. 안 그러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더 큰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좀 그런 점이 경찰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체포영장 집행 전부터도 그렇고요. 집행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수사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수사 권한뿐만이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저번에 이제 민주당이 1차 어떤 집행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체포 작전 경험이 풍부한 경찰의 현장 집행을 사실상 맡기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가름말을 타주면 딱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또 수사에 관련돼서 수사를 받는 쪽이나 수사를 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뭐 뒤에서 저희가 논하겠지만 헌재 재판 소추 사유에서 그걸 제외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게 내란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 행위라는 거는 내란죄에 대해서 다투어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의 내란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은 하루 종일 그 한 달 내내 내란 이렇게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공수처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론에 떠밀려서 여론을 입고서 여론의 어떤 힘을 가지고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죄를 있다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법리에 따라 증거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죄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진돼 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체포다? 어떻게 유일한 방법이 체포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야당 대표도 그때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당의 대표로서 비판과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꼭 체포라는 인신 구속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집행을 하고자 하겠죠. 그렇지만 편의적으로 저는 이제 공수처가 꼼수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싶은데 집행에 있어서는 경찰을 둔다? 본인들은 지금 공수처는 검찰이 지휘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의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경찰을 통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경찰 부분에 있어서 기동대를 운영하는 부분, 기동대는 행정 경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집행을 하는데 체포를 하는데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은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원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본인들이 여론에 있어서 대통령은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이게 다 소위 말해서 깨지고 있는 형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측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응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법한 절차라는 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원칙을 지켰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이걸 거부한다면 그때 비판을 하고 돌을 던져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지금 계엄 내란에 실패했으니까 마치 당장 체포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권한이 있던 국수본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었습니다. 그 출석 요구를 거부를 했고 이게 공조본으로 가면서 공조본에서 또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수차례로 경찰은 어차피 영장 청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공조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공조본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때 경찰에 나는 수사 받겠다, 몇 월 며칠 날 조사 받겠다 이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출석 요구서를 갖다가 수차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법원에서 그것이 이의 시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이 기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 청구나 수사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는 명분으로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체포하는 게 아니다. 이미 수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거다. 그리고 경찰은 이제는 이미 상황이 여러 번 지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출석 요구서를 또 보낼지 모르겠지만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출석 요구서 한 번 정도 더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에 출석 요구서를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탄핵 심판에만 나가고 수사는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는 뜻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출석 요구서를 또 보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핑계를 댈 겁니다. 절차를 댈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영장 발부까지 거부하고 있는 현행범들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대한민국의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공권력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걸 국민이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주의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저는 협의를 더 잘해서 정말로 불상사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호처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경호처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앞서 어쨌든 뭐 어제였죠. 박종준 네.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을 경호 안 하는 게 직무유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이제 경찰이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럼 경호처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하러 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프레임을 좀 씌우고 있습니다. 근데 경호처는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어떤 입장이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경호하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의 주인이 누구냐? 대통령실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본인들이다. 왜냐? 5년 뒤에 언제든 바뀔 거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떻게 보면 수뇌부들이 수사를 받고 있죠. 기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호처 직원들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권한이 없는 일, 법에 근거하지 하는 일을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그걸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있는데 그거를 과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서부지법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기각했다고 해서 1심에서 기각을 당한 거죠. 대법원에 다시 한번 재항고한 겁니다. 그 결과는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과 법이 충돌하는데 판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입법의 미비점은 국회에서 그거를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무력화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고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또 공수처에서는 또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또 입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장 집행 이후에 지금 고발과 입건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가 됐었어요. 지난번에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통령실에 대한 또는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은 거부를 했었고 그때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환영장도 소환 요구서도 출석 요구서도 거부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소위 탄핵심판 서류 송부도 사실은 거부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 법적, 절차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시간 끌기에 임하고 있다. 사실은 공수처의 영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또다시 이의 신청, 즉 영장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그 절차대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의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이의 신청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조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또 제로라고 봐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늦추고 소위 시간을 벌어서 상황의 변화,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 끌기 용도로 법을 갖다가 지금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사법부,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적인 지금 소위 국가기관의 충돌은 결국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최상목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들이 영장을 가지고 간 소위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서는 그런 그 법치주의의 붕괴를 받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올바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국가적인 혼란이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환율이나 주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나라의 국채까지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정말로 이러다가 대한민국 대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충돌을 권한대행이 나서서 빨리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간 끌기용이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법 절차가 망가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은 경호처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부분, 권한이 있는 부분은 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경호처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금 경호처장의 어떤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부분은 논란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법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름막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헌재뿐입니다. 근데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때 권한에 대해서 뭔가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하는 것들은 탄핵,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권한대행으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이 충돌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해가면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무조건 탄핵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 지금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고 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인용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될 텐데 오로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거기에만 오로지 몰입이 돼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의 모든 것들이 실타래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헌재가 어떤 야당의 압박이나 어떤 그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차분하게 원리 원칙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든 경호처 지휘나 협조 요청 등과 관련한 역할에 대해서 두 분 다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현장 연결 전에도 경호처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의견을 여쭙지 못했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호처의 제일 경호 대상은 여전히 지금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힘을 실었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참 희한한 일을 많이 겪는데요. 그동안에 뭐 날리면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해서 듣기평가 했었잖아요. 이제는 국어사전을 다시 쓸 판입니다. 경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시험 보실 때 국어 점수들 다들 많이 신경 써서 보셨을 텐데 아나운서시니까 경호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불법적이고 위해되는 걸로부터 경호 임무를 갖다 보호하는 게 경호예요. 자, 불법적인 행위를 갖다가 대신해주거나 그것을 갖다가 막는 걸 우리는 소위 말하면은 사병 또는 보디가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경호처입니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경호처가 불법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판사의 영장을 들고 간 사람 검찰과 수사관에 대해서 무력을 써서 이걸 막는다? 누가 보더라도 이걸 경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경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갖다가 옹호하고 동조하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게 경호 맞냐? 경호를 법대로 하는 건 맞습니다. 또 만약에 체포 시에도 마찬가지고 또는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은 저는 경호처 직원이 막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저는 경호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장을 들고 간 판사와 경찰을 물리적으로 막아쓴다? 이게 어떻게 경호입니까? 그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말로 최악의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거는 반역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민주공화정의 최근간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경호. 이건 경호가 아닙니다. 정말로 용병들의 불법행위 방조 또는 불법행위 명령이었기 때문에 경호처가 지금의 논리, 이미 논리는 깨졌습니다. 재판 영장 이의신청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영장에 문제가 있고 체포영장 시도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걸 왜 물리력을 써서 막습니까?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일단 물리력으로 받으면 되겠네요. 좀 그런 점에서 경호처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고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언론에 따르면 30여 명 정도가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이 관저를 개별적으로 찾은 거는 이쯤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노린 거다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나는 개헌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란이 아닌지 변호인들 통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거를 시간을 끌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다퉈 보려면은 최소한의 지지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 내란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문서를 돌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난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일부의 국회의원들 30여 분이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버티고 시간 끌기 해오고 모든 절차를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갖다가 연장시켰던 의도했던 바다. 이 의도했던 바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것이 의도한 바가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온 국민이 생중계로 봤던 내란 시도, 계엄 내란 시도를 갖다가 이거 내란 아니다라고 호도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시간 끌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그랬고. 헌법재판소의 구인 체제를 갖다가 붕괴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런 국가 분열 사태에 정치적으로 동조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이든 날리면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신지 아십니까? 외교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MBC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냐면 잘 들리지 않은 것들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으로 넣어서 소위 말해서 가짜뉴스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처음에 이게 선정적으로 됐을 때는 이게 바이든이라고 생각되구나. 대통령이 말했던 날리면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MBC가 뭐 사과를 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항소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뭔가 여론이나 그런 분위기가 올라가죠. 하지만 진실이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쌓아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장이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이거는 1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법원 쪽으로 재항고를 한 거죠.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쪽도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지금 서부지법 법원에서 판사가 이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말끔하게 정리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저는 답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대통령을 조사를 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이미 수사도 있고 강제 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찰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체포해서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다 없애고 오로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죄가 있으면 누구도 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겠지만 그 법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갈등이 더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거기 관저 앞에 있는 국민들이 그냥 보수 우파고 소위 말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란 프레임이고 그게 바로 국민을 갈라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내란이라고 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한 달 동안 난사를 해놓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의미 있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위험 속에서 본인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인들의 정치권이 압박을 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민생을 챙겨야죠. 그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공수처에서 감나하라 배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게 과연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윤 대통령 측에서 어쨌든 법원의 영장 관련 이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밝힌 바는 수사 단계에서 이제 판사의 영장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해자는 적부 심사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석을 갖다가 달리할 수 있죠. 저는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주어진 절차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억울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억울한 거를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변호인을 선임하고 또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경찰이나 검찰의 공무집행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구속적 부심도 그런 것의 일환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갖다 강조했던 사람,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준 그 권한과 법의 그런 질서에 응하지 않고 무력으로 이것을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무력으로 맞서면 되는 겁니까? 법에, 검찰과 경찰의 법치에 따르면서 그 안에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부정을 하면서 순리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 순리대로 영장 수사를 하지 않았다? 아니 이제까지 경찰의 소환 요구를 갖다가 수차례 거부하고 서류도 안 받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할 과연 자격이 되느냐, 그런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한편으로는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네.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일이 첫 변론 기일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 이른바 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이 문제는 만약에 내란이 맞다고 손치더라면 그거는 개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단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기자를 했지만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해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겠죠. 검사, 누구보다도 본인이 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대답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 이른바 갑을 관계의 위치에서 본인의 소명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 범죄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가 비상 상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지금의 어떤 무도한 상황, 국헌문란을 자행하고 있는 국회,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해서 군경을 투입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방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헌재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본인의 어떤 계엄의 어떤 필요성,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정 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어권이 제한적이라면 어떤 헌법의 어떤 재판정에서는 본인의 어떤 의도, 진위를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인이 헌재 심판에서의 어떤 발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지금 불응하는 상황이지만 헌재 변론 기일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전형적으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12월 3일 계엄 선포할 때도 이미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국회 요인들에 대해서 체포 시도를 했고요. 선관위에 난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패한 내란이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과 경찰 공조본의 압수수색과 수사협조에 대해서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얘기 있을 때만 헌법재판소 나가서 하겠대요. 이거야말로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고 무법자의 그런 그 법 위에 군림하는 왕과 같은 선택적 정의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했던 검찰에 수십 년간 근무했던 사람이 맞냐? 그동안 정말로 입 아프게 떠들었던 법치주의가 맞냐? 대한민국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걸 당장 멈춰야 되고요. 경찰과 공수처는 이렇게 법에 저항하고 영장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치권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최상목 대행에게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인데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책임에 대한 단어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저희가 최상목 대행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최상목 대행의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좀 보면요. 일단은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군과 경찰에 대통령 관저 경비를 강화할 것을 이제 좀 부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시를 군과 경찰은 거부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군과 경찰이 이제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지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12월 3일 날 만약에 계엄 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특공대와 군인들이 공수부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고 여야당 대표 구속하고 정말로 고문 도구까지 준비해서 선관위 직원들 잡아들이고 그랬다면 계엄 해제됐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당시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던 군인들이 있었고 그것에 맞서 싸운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요구를 받아서 군과 경찰의 경호 협조를 요구했던 측면은 말 그대로 합법적인 경호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바깥에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시민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관저로 난입하거나 이랬을 경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저는 그걸 경호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당시에 경호처가 요구한 경호는 뭐였냐 하면은 공수처와 공조본의 법적인 판사로부터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발급받은 체포영장을 시도하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건 경호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불법적인 명령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군과 경찰이 수뇌부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위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항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 저는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의 요구를 군과 경에 그대로 전달을 한 것은 정말로 이거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경호를 위한 무엇이 경호고 무엇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인지를 최상목 대행이 저는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 이제 법에 근거해서 지시를 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으면 항명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돼 있지 대통령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법에 근거해서 경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가 알기로는 101과 202 관련해가지고 그건 대통령실의 어떤 그쪽을 경호하는 병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경찰과 검찰 같은 경우에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수뇌부가 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있어서 지금 감나라, 배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법에 대해서 굉장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법적인 어떤 차근차근 하나보다는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리고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떳떳하다면 제가 볼 때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힘대로가 아니라 법대로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수많은 어떤 기간 동안에 합법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리더십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요. 헌재 과정에서도 파면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다수가 그런 과정, 소위 말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산을 천천히 내려야 되는데 급하게 내려오다 보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일방적이다. 소위 말해서 지금도 이렇게 일방적인데 만약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있어 집권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좀 국회로 넘어가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혐의를 제외한 걸 가지고 여야 간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내란죄를 제외한 만큼 이제 탄핵소추안 재의결해야 된다. 나아가서 헌재의 이제 심리 역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행동을 하면은 무지하니까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에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인 법적 요인, 형사법적인 요인은 뇌물이었습니다. 공동 뇌물이었지 않습니까? 자, 경제 공동체로서의 뇌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거 제외했습니다. 제외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유무죄를 따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부여해준 권한을 헌법의 틀 내에서 사용했는지 여부,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회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따지는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당시에 열거됐던 그 수많은 사안들을 중에서 그렇다고 그 사실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그 사실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내란죄가 빠진다고 그러는데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어떤 것을 주되게 쟁점으로 삼을지는 검사가 정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검사가 바로 탄핵 국회 소추단입니다. 그럼 검사가 이러이러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관계는 여기 있습니다. 그중에 내란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갖다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 형법의 유무죄가 아니라 위헌 여부를 가지고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미 2017년 권성동 당시 소추단장, 국회 소추단장이 박근혜 탄핵 당시 했던 일이에요. 지금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 수많은 법조인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과거 2017년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본질을 흐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지금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연 전략에 같이 쿵짝을 맞추는 그런 정말 비겁한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예. 제가 볼 때 진짜 뻔뻔합니다, 민주당. 속이 너무 투명하고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탄핵은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국회 허들을 넘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헌재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할 때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는 지금 내란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란 중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의 잔불을 꺼야 된다고 합니까? 지금의 이 혼란을 국정의 마비를 초래하는 쪽이 누굽니까? 이 29번의 탄핵의 어떤 일상화,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이 탄핵이 일상화된다는 건 형용 모순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의 힘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계엄이 끝났습니다. 근데도 내란 합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빼자고 해요. 근데 국회가 통과됐을 때 200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란이라면서요. 근데 통과시키고 나서 그걸 빼요? 첫 번째 허들이 사기를 친 겁니다. 두 번째 허들에 대해서 왜 빼고자 하죠? 가볍게 하기 위해서. 왜냐? 내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헌재에서 다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압니다. 떳떳하면 하십시오. 간단한 문제라면 하십시오.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그걸 빼는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변호인 측, 소위 말해서 권성동 측이나 아니면 그 박근혜 쪽이나 이 부분에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 쪽에서 이 문제를 걸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걸지 않으면 쟁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퉈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뇌물죄는요 부가적인 거였어요. 국정농단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본 메뉴였습니다. 본 메뉴를 빼자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걸 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의 검사가 뺄 수 있다. 판사 통해서. 그거는 단독죄입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뭐냐면 그 정청래 본인이 그걸 판단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204명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해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끌려다가기 싫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끌려가기 싫으니까 대통령을 먼저 끄집어 내리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헌재가 이걸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간단한 문제예요. 내란이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소리치다가 내란죄의 부분은 다투지 말자고요?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이게 누가 궤변이고 누가 투명하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고 저는 헌재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 복잡함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될 때 151석이냐 200석이냐 했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0석이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151석으로 우원식 의장이 강행을 했습니다.
이거 효력정지 가처분 1, 2주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헌재는 이 과정에 대해서 왜 안 하고 있죠? 심지어 이 헌재의 어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빼는 게 좋겠다고 헌재 쪽에서 민주당 쪽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이거 내부 거래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납득이 됩니까? 헌재는 뭐냐면 본인들의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 마지막 종착지로서의 어떤 사법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이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게 뭡니까? 저는 헌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헌재 감시하는 기능, 감시자로서의 헌재, 이들은 누가 감시하는 거죠? 누가 그런 권한을 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에 나서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결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독소조항 제외하고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한남동에서의 그런 물리력의 대치가 우리가 지금 뭐 연일 생중계도 되고 있고 며칠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공수처가 공조본을 주도하게 된 과정을 보면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졌었어요. 특히나 계엄 내란에 경찰과 검찰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참여한 내용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조본이 만들어지게 되고 공조본이 이 시스템이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엇박자들이 일부 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모든 논란을 갖다가 지울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상목 대행이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내란 특검이나 상설 특검을 통해서 이 모든 논란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수사권이 간단해집니다. 자, 그런데 상설 특검은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일부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또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하면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을 갖다가 법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내란 특검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저는 여야가 이 부분은 좀 전향적인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수사권 논란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의 속이 좀 뭐랄까 좀 분에 안 차겠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의 이런 수사권 논란을 갖다가 해소하고 국가적인 지금 뭐 경제적인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거를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란 특검을 갖다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빠른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다. 법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해야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안의 현실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국회에서 입법권을 빼야 된다고 봐요. 탄핵권과 특검권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맨날 그러고죠. 특검과 탄핵 그리고 법이 있어요. 법이 가끔 나옵니다. 위인설법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이 간혹 나옵니다. 지금 경제 어렵습니다. 야당이 지금 내란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은 어떤 특검을 남발하는데 특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검사를 세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갑니까? 그렇다면 야당은 얘기해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 예전의 사례는요. 1999년 이래로 13차례 출범을 한 특검은 다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가 있었죠. 근데 여야 합의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우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 수적 다수에 의해서. 정치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다수결이라는 거요. 그게 차선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그 다수결의 어떤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독소 조항을 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의 어떤 수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관철시키자 하면 역반응 나고 무엇보다도 어떤 특검 추천에 있어서 제3자 추천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별건 수사 없애자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것들을 계속 넓혀온 겁니다. 근데 별건 수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수사기관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름은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요. 혐의가 15개인가 16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란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도 좁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반응이 안 나는 건데 이런 특검과 수많은 탄핵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본질로 돌아가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가져서 저희가 이제 그걸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여론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끝으로 두 분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엄 선포 직후에 2배 이상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보시는 것처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1월 조사에선 10.8%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좌측 첫 번째가 더불어민주당 45.2%, 국민의힘이 34.4%인데 그리고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발표도 나왔어요.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0%는 뭐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는 저는 이런 여론조사가 왜 나왔고 왜 공표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적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 정당 지지도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에 당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보수 정당이 지지율이 한참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대선이 치러졌잖아요. 그 대선 당시에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의 지지율을 합친 게 4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요 정도 31%였어요. 딱 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보수 후보의 투표율 31%,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 계열, 진보 계열이 45%. 당시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 결과하고 거의 똑같은 거다. 그리고 당시에 중도였던 안철수 후보가 21%였는데 지금 지지정당 없음. 이게 21%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민들이 당연히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줄 수 없다.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잖아요. 국민들은 이거 주권 행사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요. 주권 행사는 국민에게 맡기고 지금은 계엄 내란 사태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해치는 것이 먼저 헤쳐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권과 언론이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민주당이 혼란케 만들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권력의 어떤 분점에 이르는 개헌의 얘기가 분출되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헌재의 시간을 빨리 돌리기 위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를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하면 탈이 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들은 굉장히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야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탄핵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헌재의 시간과 헌재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야당에서 이것저것 하며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빼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 본인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아닌 탄핵으로 정치 세력이 재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정치는 험해집니다. 소위 말해서 전쟁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사람들이 피하기 위한 거는 정치가 본령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고 하나 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민심입니다. 민생입니다. 그런데 서로 타협하지 못하는 가장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간단하게 말하면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민주노총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계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